앞서 말한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재무 상태표를 통해서 회계 정보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정보가 뭐 재무의 가장 뭐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고 앞서 말씀드린 것도 있고, 그게 어떻게 반영되는지 먼저 간단하게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습할 때는 대차제도표라고 했습니다. 근데 IMF 위에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되고 좀 더 직관적인 명칭을 쓰게 되면서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여준다고 해서 재무 상태표로 바뀐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쉽게 뭐 밸런스 시트에서 BS라고 통칭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대차제도표라고 표현을 하더라도 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 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기업의 현황을 보는 겁니다. 뭐 스냅 사진처럼 딱 찍으면 어느 시점에 딱 보인 과거의 어떤 시점의 사진 현황을 볼 수 있는 것과 똑같이 어떤 특정 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떤 특정 시점을 표기를 합니다. "이때의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뭐 다음 시간에 회계 정보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긴 하겠지만, 우선 좌우로 두 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또 1년 이내 단기랑 1 년을 넘어서는 1년 이상의 뭐 장기로 나눈다는 점을 또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좌측, 예. 우선 좌측을 딱 보시면 차변, 예. 차변이라 부르고요. 기업의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뭐 영어로 어셋인데 그걸 나열합니다. 우측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들이 있었을 텐데요. 예. 필요한 자금의 출처를 정리합니다. 내 돈으로 조달했다면 맨 아래 자본에 위치하고요. 외부에서 조달했다. 뭐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중 빨리 갚아야 되는 분야라면 좀 유동부채라고 그러고, 1년 이상이라 돌려주는데 1년 이상 시간이 남아 있다면 비유동부채, 뭐 장기부채, 저희 때는 장기부채라고 했는데 지금 비유동부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채 항목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앞에 표도 요약한 내용이지만 설명한 내용을 좀 더 간략하게 조정하면, 자산 즉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되는데, 비유동자산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구분됩니다. 우측의 자본 조달 내역을 뭐 단기간에 갚아야 할 유동부채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비유동부채, 그리고 기한이 없는 소유주로부터 조달한 내용이죠. 예, 자본이 있습니다. 예. 앞에 세 가지 질문에 맞춰 재무상태표의 내역을 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유동자산입니다. 영어로는 픽스드 어셋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고정자산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후에 배우실 뭐 자본예산이라고 하는 캐피탈 버제팅에 따라 기업이 영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것들을 구성한 결과겠죠. 대표적인 것이 뭐 제조업이라면 생산 공장이 될 수도 있고, IT 기업이라면 뭐 서버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뭐 다양한 유형 자산과 생산 노하우, 지식 창출, 그리고 서비스 관련 노하우 등 뭐 특허 등 뭐 지식 재산권으로 등록해서 무형 자산으로 확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뭐 해당 부분의 변화, 즉 장기적인 투자 대상에 대한 부분을 다룹니다. 여기서 재무 담당자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이제 이런 규모, 그리고 투자 시점, 그리고 투자에 따른 미래 현금 흐름과 그에 따른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돈을 조달했느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구성되었나를 보는 것입니다. 이는 자본 구조, 쪽 캐피탈 스트럭처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는 좀 일정 부분 고정되어 있습니다. 뭐 변동 금리가 선택하더라도 그 변동하는 폭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즉 기업이 요구하는 청구권의 한도가 거의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주주로부터 조달한 자본은 주가의 변동과 배당 등 청구권에 대한 요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주는 배당뿐만 아니라 시색 차익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업의 성장에 맞춰서 자녀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얼마가 줄어들고 얼마까지 늘어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그리고 앞서 뭐 얘기한 것처럼 부채는 청구권의 기한이 있어서 기업의 생존에 있어서는 그 기한을 지켜야 하는 반면에, 자본은 그 기한이 생존 기한과 일치하죠. 이에 맞춰서 적절한 방식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재무 담당자라면 가장 저렴한 자본 조달 원천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요. 최적 규모와 부채,
자본, 그리고 언제 어디서 조달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고 그에 맞춰 처리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부분이죠. 예, 단기적인 부분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 같이 1년 이내, 다시 말해 좀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거나 1년 이내 갚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유동이란 명칭이 붙었습니다. 단기간에 갚아야 할 내역에 대해서 처리하지 못하면 기업은 부도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단기간의 생존을 위해서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생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채보다 조금 더 많은 유동 자산이 있어야 기업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거래에 필요한 자금, 그리고 그거에서 버퍼를 약간 두는 예방적 동기, 거래적 동기뿐만 아니라 예방적 동기가 합쳐져서 운영 자본을 보유하는 것인데요. 이 운영 자본, 워킹 캐피탈 중에서 순수한 운전 자본은 그럼 얼마인가?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뺀 것이고, 이를 순 운전 자본, 넷 워킹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WC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질문인 단기 자금, 즉 단기 자금과 자산 관리가의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 담당자가 적정 재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신용 정책은 어느 정도가 좋은지, 그리고 단기 자금 조달 원천이 이 고민의 대상이 됩니다. 재무 담당자의 역할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역할이 기업의 목적과 좀 부합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재무 관리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전제합니다. 그럼 어떤 목적들이 있을까요? 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 외에도 많은 목적을 설정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놓고 이론을 설명합니다. 뭐 그래야 좀 설명하기도 편하고 또 기업에 대해서 행태에 대해서 예상하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이익 극대화를 놓고 진행합니다. 근데 뭐 거기에 기한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그냥 이익 극대화를 놓고 설명되게 하죠. 이렇게 이론 전개합니다. 또 이러다 보니까 수익이 일정하다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생산 운영 관리 쪽에서 뭐 어떤 목적을 뒀을 때 또 당연히 서브 어떤 한 챕터의 목적으로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한 목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것만을 목적으로 했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뭐 그로 인한 기업의 이미지 추락, 그리고 그에 따라 유발되는 손실 등을 봤을 때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익의 극대화로 보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무관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가치의 극대화를 목표로 전제합니다. 음, 쉽게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은행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예. 은행의 주요 수입원은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죠. 예. 일명 예대 마진인데요. 예. 예대 마진이 가장 큰 주요 수입입니다. 다른 서비스도 많이 다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대 마진이 가장 큰 은행의 수입 원천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단기적으로 예대 마진을 극대화한다면 예금 및 대출에 대한 수요를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건전한 성장을 위한 기반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은행은 장기적으로 예대 마진이 적정하게 확보하려는 게 가장 큰 목적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전한 대출처를 통해서 예금이자 이상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게 은행 그 자체의 기업을 봤을 때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조업도 간단히 생각하면 단기적으로 이제 제조 원가를 낮추면 품질은 떨어지더라도 단기적으로 이익을 늘릴 수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좀 외면당하게 될 거고, 그러면 기업 가치가 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 점유율에 대한 지표도 많이 얘기가 되는데요. 마케팅에서 주로 활용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의 성장에 대해서 미국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시장 점유율에 연한 일본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70년대, 80년대는 경제적인 면에서 일본의 최고 전성기였죠. 그래서 1980년대 중반에 플라자 합의까지 나오게 된 원인이죠. 당시 미국 기업들은 일부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는 일본 기업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 확대를 통해서 고객의 기업을 알리고 점차 충성공을 확보해서 그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일본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관찰했을 때는 쉽지 않은 행태였던 거죠. 단기적인 재무 성과만 봤을 때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균형적인
균형 성과표 BSC처럼 다면적으로 봐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들이 최종적인 성과가 재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기업은 생존할 수도 없고, 이에 따라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반영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기업 가치는 또 자본 조달 원천에서 보면 주주 가치와 채권자 가치로 나누 있고, 둘의 합이 기업 가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채권자의 가치는 앞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기업의 대여된 금액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그 변화가 거의 없지만, 주주가 갖는 기업에 대한 자녀 청구권은 투자 정책이나 재무 정책에 따라 계속 변화하죠. 그래서 거의 고정되어 있는 채권자의 가치를 빼면 주주의 가치를 높이면 자연스럽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주의 부국대화가 기업 가치의 부국대화 사이에 이해관계 상충이 없다는 얘기죠. 기업에는 뭐 주주 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고객도 있고요, 종업원도 있고, 거래 기업도 있고요, 또 뭐 채권자도 있고, 정부도 이해관계자 한 축을 담당하죠. 이들 모두가 기업 현금 흐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뭐 세금이라는 걸 가져가고, 채권자는 이자를 가져가고, 종업원은 급여를 가져가고, 거래기관도 거래 기업도 거래가 는 상대방에 따라서 일정 부분 현금으로 인해서 청구권을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각각의 이해관계자 중에 주주를 제외하고 어느 이해관계자의 부를 극대화한다고 하면 기업 가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적정 수준을 찾아야 합니다. 아, 다시 말해서 기업 가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대한 적정수를 찾아야 하는데, 주주와의 관계에서는 그 문제의 발생 소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주의 부극대화가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침해를 일으키지 않고 적정 수준에 대한 지표를 제공한다는 점이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기업의 목표로 설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재무관계자의 역할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를 우선 결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수한 자금 조달 방법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본 BS와 관련해서 재무관리 주요 이슈들, 그리고 기업의 목적과 재무관리자들의 역할을 살펴봤는데요. 이에 대한 체계가 구성되기까지 주요 연구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이런 지식은 뭐 현업에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요. 예. 대신에 좀 어딘가에서 전문가처럼 보여져야 할 때 좀 요긴하게 쓰이긴 합니다. 해당 분야의 연구 활동을 하려면 또 먼저 찾아봐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때 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예. 연구나 저술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20년대에 출판된 듀잉의 책입니다. 예. The Financial Policy of Corporation인데요. 예. 당시까지 나온 뭐 자금 관리나 재무 분석 기법에 대해서 좀 정리한 체계라고 합니다. 재무 관리가 경영의 한 분야로 들어가게 한 체계를 구성했다고 하고요. BS 전반을 다룬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재무 상태표요. 다음으로는 이제 1951년에 나온 대안의 책인데요. 예, 캐피탈 버제팅이라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온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전술과 작전을 찾던 계량적 기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법들이 투자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데 활용되면서 경제성을 평가했는데, 이 책 제목이 재무관리의 주요한 챕터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근간이 되는 기법은 이미 경제학에서 정리가 된 사항을 좀 더 고도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S의 차변 항목 중 아래에 위치한 비유동 자산의 구성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1952년에 마코비츠의 연구. 의 포트폴리오 셀렉션은 이제 자산에 대한 투자 결정 시 기대 수익과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던 논문인데요. 경영학 특히 재무 쪽으로는 학습하지 않았던 통계학 전공자입니다. 이 마코비치는 당시 학교를 방문한 증권거래인의 권유에 따라서 증권 시장을 관찰해보고 나온 논문이었는데, 노벨 경제학상이 나온 분야죠. 예.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주식 투자와 자산 투자가 어떻게 같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 관리에서 특히 투자 부분에서 가정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자산을 증권화한다면 이란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뭐 모니터도 증권화하고, 그렇게 하면 그때 그 증권의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모니터를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모니터를 바꿀 수 있는 권리인 증권의 가격. 지금 모니터의 가격은 같을까 다를까?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증권에 대한 가격을 보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산들, 그 모든 자산들이 뭐 자동차도 있고 차도 있고 앞에 있는 뭐 여러분 핸드폰도 있고, 모든 것들이 증권화가
된다면 어떨까를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런 전제하에서 학문을 진행하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산들 중에서 증권화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이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주식이죠. 예, 이 역시 일반 자산에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면 합리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역시 BS의 좀 차변 항목 중 아래에 위치한 비유동 자산 구성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부분입니다. 1958년에 나온 이제 모딜리아니 밀러 두 예, 두 이름의 첫 자를 땁니다. M. 예. 그 첫 자를 그냥 따서 MM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예. 완전한 자본 시장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완전한 자본 시장이라면 자본 구조가 기업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자본 구조의 무관련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무관련 이론을 제시했고요. 이후 1961년에 배당 정책에서도 완전한 자본 시장이라면 기업 가치와 관련이 없다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자본 시장은 사실 실제로 존재할 수 없어 보이기 때문에 몇 가지 설정된 가설 중 일부를 계속 현실에 맞춰서 적용해서 최적 자본 구조를 찾으려고 하는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BS의 우변 항목이죠. 예, 부채와 자본의 구성에 대한 분야로서 이 역시 노벨 경제학상이 나온 분야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한 뭐 마코비치의 이론 이후에 여기 말한 뭐 샤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관련 이론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1964년에 샤프의 연구부터 시작해서 많은 연구가 다시 말해서 앞서 언급한 그 마코비츠의 포트폴리오 이론을 발전시켜서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자산의 균형 가격을 좀 결정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는데요. 이를 자본 자산 가격 결정 모델이라고 합니다. 영문을 그대로 옮긴 거죠. 캐피탈 어셋 프라이싱 모델이라고 합니다. 예. 현대 재물론의 핵심이고요. 핵심을 자리 잡았는데 이를 통해 뭐 자본 조달 문제와 투자 결정 문제를 하나로 좀 통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BS의 차변 항목 중 아래에 있는 비유동자산 구성에 직접적인 연계되는 분야인데 이를 위한 자본 조달, 우변 항목이 좀 고려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다음으로 1973년 블랙과 숄즈, 예, 같은 경우는 옵션에 대한 가격 결정 모델에 대해서 체계를 제시했고요. 이를 또 이분들이 좀 개념적으로 나왔는데 이분들이 좀 수학적으로 좀 부족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론을 또 머튼이라는 분이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서 체계가 완전히 잡힌 거죠. 예. 수학적으로 이론이 백업이 되다 보니까 이거 이론이 제시할 게 없게 되고 예, 체계를 잡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뭔가를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와 팔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가격을 어떻게 정해지는가를 이제 5가지 변수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구성하고 수학적으로 검증한 것인데 이를 통해서 파생금융 상품의 설계 그리고 그에 따른 가격 결정 그리고 파생 상품 자체와 이를 좀 이용한 위험 관리 등 다양한 재무 의사 결정, 재무 전략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노벨 경제학상이 나온 분야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공부했던 분야긴 한데 이번 학기에 다룰 수 있을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76년에 이제 로스가 권장한 로스 아 예, 여기 로스 보시다시피 이분은 제가 좀 텍스트북에서 좀 나왔던 분야이 같은 분입니다. 예. 아비트레이지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차익 거래, 재정 거래 등을 통해서 뭐 아비트레이지를 번역하면 차익 거래, 뭐 재정 거래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이런 걸 통해 한 가격 결정 이론을 이분이 제시했습니다. 뭐 요 앞 이 뒤에 배우게 되겠지만 CAPM이 단일 변수를 통해 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의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는데요. 이를 좀 더 일반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적으로 학습할 내용들은 1970년대 중반까지 다 완성된 내용입니다. 대략 40에서 50년대에 제시돼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사실 변화될 게 거의 없이 확정된 부분을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